2024년 서울시 집합건물 시민포럼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김영두입니다. 여러분들 관리단 집회 개최하는 거 참 어려우시죠? 많은 분들이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관리단 집회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여러분들께 관리단 집회에 관련된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그런 경우 들어봤어요. 한 전유 부분이 100개 정도 되는데 부분 소유자 한 분이 그거를 다 발급받아가지고 등기부 주소지를 다 확보하는 경우를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냐 했더니 며칠간 걸려서 그걸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주소지를 모으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 대표님 이제 관리단 집회 소집을 많이 해보셨다고 하시니까 이게 등기부상 주소지를 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람이 이걸 직접 한다는 게 요즘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도 한 사람이 5개씩밖에 출력을 할 수밖에 없는 한 번에 출력할 때요? 네네. 5개 주소밖에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게 막 500세대 넘어간다고 하면 그 일일이 다 받아야 되고 또 재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이 이걸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사람이 직접 한다 하면은 뭐 짧게는 5일, 6일, 길게는 10일, 2주 뭐 이렇게 걸리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요즘은 대행해주는 IT 서비스들이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뭐 기술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뭐 짧게는 3시간, 뭐 길게는 하루 정도만 지나면은 이 등기부 등본을 대량으로 이제 발급을 받아주고 거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이제 정보들을 추출을 해주는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 추출된 정보들을 가지고 결국 이 토지 소유자의 의결권 형태로 또 저희는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다 자동화해서 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뭐 그거에 대한 의결권 면접까지도 다 자동화 시켜져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사람이 하실 필요 없이 이런 부분을 맡기시면 정말 편리하실 겁니다. 만약에 등기부상 구분 소유자 주소지만을 확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은 가격은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은 한 뭐 예를 들면 100세대 정도의 그런 등기부상 구분 소유자 주소지를 확보한다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에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보면 될까요? 등기부 등본은 사실은 이제 국가에다가 내는 그 원금 수수료는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열람 같은 경우는 이제 700원, 이제 발급은 1,000원인데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자동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국 사람이 하는 것 대비 이제 편리하고 이제 사람의 휴먼 에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사이에 인당 한 번 뽑을 때마다 비용이 추가로 든다고. 한 건당 보통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사이에서 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0세대 정도면은 5만원, 10만원이라고 하는 건 수수료 비용이고, 이제 그 등기부를 발급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다 그것까지 한 2, 30만원 정도면 충분히 다 주소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등기부상 주소지를 확보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의 생각은 사실은 등기부 등본 주소로 보내는 게 가장 좀 안전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유 부분으로 보내면은 대부분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자분들이 이제 심하면 99%가 그 전유분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왜냐면 집합 건물의 이제 소유자분들은 대부분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이 전유 부분이 없는 경우가 좀 많고요. 저희 같은 경우 통계를 봤을 때 심한 경우 소득권에서는 91%가 거의 거주를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등기부 등본 상에 있는 주소가 이제 소유자들의 주소일 거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거를 직접 그 사람한테 주소를 받아서 그 주소로 발송을 했을 때는 또 그 주소가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또 악유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나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주소로 만약에 실제로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아니라 그 주소를 보내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나 여기 안 살고 있는데 엉뚱한 데 주소를 보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은 그 또한 또 악유의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발송주의 원칙에서 가장 이제 공식적인 이 등기부 등본의 주소가 발송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부분으로서 이제 내가 보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서 등기부 등본상의 주소가 가장 명확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정리해 보면은 이제 전유 부분으로 발송하면은 그걸로 이제 소집 통지는 의무는 소집 통지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소유자들이 모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약 같은 것도 제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등기부 주소지를 찾아서 이제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등기부상 주소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으로도 발송을 하고 이게 제일 안전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이제 혹시 의사록의 범위가 어디까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각 구청이나 시청을 많이 다닐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관리인 선임 신고할 때나 그럴 때 그렇죠. 다니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 선임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 직원들을 만나게 되고 구청뿐만 아니라 이제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각 시청의 직원들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규정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의 규정이 다 다른 구조이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통일화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이제 그러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 분들이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이걸 규정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의사록의 기준에서 이제 서면 결의서나 전자투표의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제 포함했을 때 이제 지자체마다 별 이슈 없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법령으로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시행령에서 녹여내야 되지만 이 지자체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통일화된 이제 규정 부분이 있으면은 너무 잘 좋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그러면은 의사록 외에도 서면 결의서, 위임장 이런 것들이 첨부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한 반반이었습니다. 이제 의사록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전자투표나 서면결의서의 양식 모두 다 이제 이거를 첨부해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지자체에서는 한 30% 정도는 그러한 방식의 의사록과 서면결의서의 첨부뿐만 아니라 결과 보고서의 유학 버전까지도 달라고 이제 그거가 없으면은 아예 거절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자체 업무에서도 지금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의사록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 업무를 할 때도 여기까지 제출하라, 의사록을 제출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 지자체가 5번 정도 막 거절하는 사태도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 요건사항이 안 맞으니까. 그 전자적 방법 중에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때 소집 통지서를 발송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소집 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문자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박 대표님, 네. 이렇게 전자적 방법으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 전자적 방식이라는 부분이 사실 구분되어야 됩니다. 이제 조금 설명을 쉽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보통 저희가 우편 등기를 쓸 때 우체국이라는 공기관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체국에서는 그 부분을 책임지고 발송에 대한 부분을 다 진행하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인증받는데 여기서 핵심은 결국 공인기관이라는 곳이 결국 책임을 지고 검증하고 발송까지 진행한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결국 문자를 보낸다 그리고 이메일을 보낸다라는 이 전자적 방식이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의 폰인지 아닌지도 불가능하고 이메일도 마찬가지로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즉 중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인기관에 대한 검증 없이 단순 문자와 이메일로 발송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과기부에서 이미 그 서면 우편 등기를 대체하는 전자등기라는 방식을 9년 전부터 이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같은 공기관을 거쳐서 공기관에서 검증하고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게 이미 전자적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전자문서법 2조에는 공인전자 주소를 사용해서 공인전자문서 중개자와 공인전자문서 센터를 이용하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 공기관을 통해서 소집 통지를 하게 된다면은 이 공기관에서 수신자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고 또한 법정 책임까지 보장하면서 우편 등기와 효력이 똑같다라고 이미 되어 있고요. 저희도 당연히 3년 전부터 이런 부분을 국내 최초로 공기관과 제휴를 통해서 전자등기 서비스를 하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 소송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합법률뿐만 아니라 이게 법령이 더 까다로운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국토부가 이제 승인을 하는 등 앞으로 전자 방식을 할 때 공기관 부분을 통해서 하는 방식이 아마 점차적으로 소집 통지가
이제 전자 방식이 이제 보편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그 동의서나 위임장이나 서면 결의서도 전자적으로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동의서 위임장을 전자문서를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뭐 4조 1항에 이제 전자문서법 4조 1항에 보시면은 전자문서도 서면에 인정될 수 있다 규정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건 집합건물법이 아니고 전자문서법 네. 거기에 이제 서면 전자적 문서도 서면 같은 효력을 갖는다. 네네. 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만으로도 사실 이제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이게 전자문서라는 부분이 사실 되게 복잡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전자문서라는 것 자체가 작성되고 변환되고 통신되고 수신되고 저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야 하는 이 조건들이 되게 사실 까다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문서니까 서면으로 인정해 준다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문서라는 게 서면으로 이제 인정을 받으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열람을 해야 되고 재현을 해줘야 되고 보존성을 갖춘 시스템으로 진행되어야지만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돼야 된다는 거지. 단순히 PDF니까 뭐 이 부분을 서면으로 인정해줘라고 하면은 폐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문서법에 이제 5조부터 11조까지는 이러한 시스템의 방식에 대해서 모두 다 갖춰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은 통신사나 금융사처럼 정말 큰 작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정리하면은 네. 이제 전자문서 같은 경우도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당연히 인정되는 건 아니고 그 서면을 어떤 다시 보관하거나 또는 재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떤 잘된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문서를 받아야지만 전자문서를 보내거나 그래야지만 서면 위임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그냥 이제 문자로 하는 부분은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대신에 그래서 전자 위임장과 전자 의결받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공인전자문서중개자, 공인전자문서센터를 사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대통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한 법에서 다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뿐만 아니라 몇몇 기업들은 그런 공인전자문서중개자와 문서센터를 연동해서 실행을 해서 이 부분 인정받게끔 해주고 있으니까 이 법적으로 보장을 받으시려면은 꼭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전자투표라든지 전자위임장이라든지 또는 뭐 전자소집통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스마트폰을 요즘 다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면 결국은 전화번호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각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집 통지를 위해서 등기구를 열람하는 서비스가 뭐 정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소지를 발송할 때는 등기구가 중요하겠지만은 이제 전자투표 같은 거는 사실 전화번호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혹시 박 대표님은 이런 전자투표 같은 걸 진행하실 때 전화번호를 확보하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이 개인정보를 얻는 부분이랑 사실 사전 동의를 얻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 전용 사이트나 전용 QR, 그 다음에 카톡 현수막에서 언제든지 그 소유자들이나 입주민들이 스스로 입력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 불법적인 방식으로 얻지 않으셔도 편리하게 70%, 80%는 얻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 조그만 노력을 들이신 것만으로 충분히 많은 부분을 시스템을 얻을 수 있다는 거에 잘 모르실까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